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서은국님이 지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작가 서은국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행복 심리학자인데요. 그의 논문들은 OECD 행복 측정 보고서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또 최근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되어 세상의 모든 행복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가는 행복을 여러 가지로 논하고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생각인가? 인간은 100% 동물이다. 한국인의 행복,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여러 내용들이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는데요. 이 중에서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달달 책마루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행복을 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 명예, 건강 등 몇 개의 범주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창고에 이 행복 곡물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산다. 주식에 비유한다면 돈과 같은 삶의 조건들이 가장 확실한 행복 이윤을 가져다주는 종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 사실일까?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일까? 행복에 대해 가장 흔히 하는 이 생각은 동시에 가장 틀린 생각이기도 하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스콧 릴리언펠드 교수가 심리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큰 착각 중 하나도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믿음이다. 학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가? 간단하다. 지난 30년간의 행복 연구로 누적된 엄청난 양의 자료에서 나온 총체적 결론이다. 인생의 여러 조건들, 이를테면 돈,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등을 다 고려해도 행복의 개인차 중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심리학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결론도 이와 비슷하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10%와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얻기 위해 인생의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지만 나는 빵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수도승처럼 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외적 조건에 과도한 기대와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은 없다. 한국은 이제 돈이나 비타민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도 더 필요해 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 삶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행복을 위해 정작 투자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끝없이 많다. 이 방대한 자료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인생의 외형적 스펙 중 대표적인 돈과 행복의 관계는 한마디로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루 3끼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3끼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면 이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행복의 발판이 되지 못한다. 돈과 행복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금의 화폐 가치로 약 100억 원의 상금을 받았던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연구다. 복권 당첨 1년 뒤 21명의 당첨자들과 주변 이웃의 행복감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나는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15년째 하고 있다.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건을 적어보라고 한다. 독보적인 1위는 복권 당첨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도 복권 당첨과 행복을 동일시하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계속 반응을 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어쨌든 이 적응이라는 강력한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되어 희미해진다. 2002년 월드컵, 안정환 선수의 기적적인 골. 우리 모두의 심장을 먹게 했던 그 전율도 사실은 며칠을 가지 못했다. 복권도 예외가 아니다. 복권 당첨, 새집, 안정환 골. 짜릿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지만 기쁨도 시간에 의해 퇴색된다. 이런 빠른 적응 과정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일들만이 현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최근? 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년 전 나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2년 동안 추적해 보았다.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3개월이었다. 다시 말해 작년에 벌어진 이런저런 사건들은 그들이 4월 1일에 느끼는 행복감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간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생각보다 빨리 지운다. 감정의 또 다른 특성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UCLA의 알렌 파르두치 교수는 범위 빈도 이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소개했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극단적인 경험을 한번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해 그 후 어지간한 일에는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전교 1등을 한번 하고 나면 예전 성적을 다시 받았을 때 실망하게 된다. 고깃국 맛을 한번 보면 예전의 콩나물국이 왠지 밋밋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위의 복권 연구에서 보면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진다. 복권 당첨 후 그들은 TV 시청,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더욱이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돈은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효능까지 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맛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먹도록 했다. 진짜 관심사는 대학생들이 초콜릿을 얼마나 음미하며 먹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초콜릿을 먹기에 앞서 설문을 했는데 한 조건에서는 설문지에 선명한 돈 사진을 한 장 끼워 넣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살포시 하도록.
흥미롭게도 돈 조건의 대학생들은 돈을 보지 않은 동료들보다 초콜릿을 덜 음미하며 먹었다. 그들은 초콜릿을 더 빨리 먹었고 표정을 분석한 결과 덜 웃으면서 먹었다.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고 이런 자극을 음미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자극에도 관심을 덜 갖게 한다. 돈을 생각할수록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하지만 초콜릿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살면서 인생을 뒤집을 만한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생겨도 초기의 기쁨은 복잡한 장기적 후유증들에 의해 상쇄되어 사라진다. 행복을 따뜻한 샤워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정서 시스템은 찬물과 더운 물을 조절하는 꼭지가 따로 달려있는 샤워기와 같다. 불행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은 마치 찬물 꼭지를 잠그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으로 샤워물이 덜 차가워질 수는 있지만 더 따뜻해지지는 않는다.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는 많은 삶의 조건들은 이 샤워기의 찬물 꼭지와 비슷하다. 물을 덜 차게, 즉 삶을 덜 불편하게 만드는 효과는 크지만 물을 뜨겁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생각이 가진 또 하나의 허점이 있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순간과 그 변화가 자리 잡은 뒤에 구체적인 경험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꿈꾸던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어 낯선 환경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외롭게 보내는 일상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강 직후 나는 종종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아직도 입학해서 기쁘냐고 묻는다. 대답도 없이 대부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ing, 멋멋이 되는 것과 being, 멋멋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과 그 집안 며느리가 되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변신의 순간에만 주목하지 이 삶을 구성하는 그 뒤의 많은 시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하면 당연히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를 하지만 실상 큰 행복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살면서 깨닫게 된다. 그제야 당황한다. 축하 잔치의 짧은 여흥만을 생각했지 잔치 뒤의 긴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돈이나 출세 같은 인생의 변화를 통해 생기는 행복의 총량을 과대평가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행복의 지속성 측면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상가 라 루시푸코가 400년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는 상상하는 만큼 행복해지지도 불행해지지도 않는다. 승리의 환희도 패배의 아픔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무뎌지지만 우리의 머리는 이 강력한 적응의 힘을 감안하지 않고 미래를 그린다. 그래서 항상 오버를 한다. 이것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하고 저것을 놓치면 너무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한 연구에서는 연애 중인 대학생 커플들을 모아놓고 잔인한 질문을 했다. 현재 사귀는 애인과 헤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해질지 예측해 보라고 했다.
그들의 예측값은 7점 행복척도에서 3.9 정도였다. 참고로 이 연구가 진행됐던 대학 재학생의 평균 행복 수치는 5.4 정도였다. 이들은 이별이 자신의 행복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과연 애인과 헤어지면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해질까? 확인을 위해 행복 예측을 마친 커플들을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뒤 행복 수치를 다시 측정해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선책은 실제로 최근 이별한 사람들을 모아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제 경험값과 이별을 상상만 했던 사람들의 행복 예측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결과는 예측과 달랐다. 이별을 실제로 한 이들의 행복은 현재 연애 중인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별 후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야속할 정도로 우리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게 미래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산다. 대다수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고등학생은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해, 대학생은 직장을 얻기 위해, 중년은 노후 준비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산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무엇이 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비커밍에 눈을 두고 살지만 정작 행복이 담겨 있는 곳은 빙이다. 인생은 유한하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인생사다. 사람들은 상당 부분을 부와 성공 같은 삶의 좋은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쓴다. 이런 것을 소유해야 행복이 가능하리란 강한 믿음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기대만큼의 행복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수십 년 연구의 결론이고 이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적응이라는 녀석이 지목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적응이라는 범인은 잡았는데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왜 그토록 빨리 소멸될까? 꿈꾸던 대학에 입학해도,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던 그와 결혼을 해도 왜 처음의 흥분과 떨림은 지속되지 못할까? 적응이라는 현상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이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듯 나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거꾸로 해보았다. 이렇게 배가 하늘을 향하도록 행복을 뒤집어 놓고 보면 적응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현상임을 알게 된다. 오늘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사냥을 해야 한다. 사냥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기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다. 오늘 고기를 씹으며 느낀 쾌감이 곧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쾌감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초기화 과정이 있어야만 그 쾌감을 유발시킨 그 무엇, 고기를 다시 찾는다. 창을 들고 동굴 밖으로 다시 사냥을 나서는 이유는 사실 잃어버린 쾌감을 다시 잡아오기 위함이다. 이 무한 반복의 생존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쾌감의 소멸이다. 소멸되지 않으면 동굴에 마냥 누워있을 것이고 계속 누워있다 보면 결국 영원히 잠들게 된다. 동전 탐지기 비유로 돌아간다면 쾌감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기계 결함이다. 탐지기의 삐 소리는 동전으로 유도하기 위해 방출하는 신호다. 이 신호 덕분에 동전을 찾았다고 하자. 또 새로운 동전을 찾기 위해 신호는 꺼져야 한다. 그래서 삐 소리 같은 우리의 쾌감 전구도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일단 꺼지는 것이다. 다음을 위해서. 적응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현상이다.
행복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면 야속한 일이다. 수년 동안 몸과 약간의 영혼까지 팔아서 얻은 승진이 주는 즐거움도 불과 며칠이다.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쓰여왔다. 적응 때문에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결국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정서의 본질적 관심사는 행복이 아닌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원을 계속해서 더 많이 비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승진의 즐거움은 며칠 뒤 없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과장을 단 사람이 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동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 땀을 흘린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값으로 되돌아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유다.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에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행복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게 되어도 여기에 딸려왔던 행복감은 생존을 위해 곧 초기화돼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행복 연구에서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간명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유학 시절 지도 교수가 쓴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 안의 아이스크림만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쫓는 이유다. 하지만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는 옵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까? 명품 가방 맛? 고시 합격의 맛? 과연 어떤 맛일까? 지금까지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라는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이스크림을 맛보셨나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달달 책마루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